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엄마, 유산은 당연히 우리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재산, 우리가 물려받는 게 맞죠?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이런 말들,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어머니가 이 모든 걸 다 듣고 계셨다면 자식들이 자신을 유산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결국 그 누구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푼도요. 전북 익산 낡은 기와지붕 아래 살던 신숙자 82살. 평생을 구부정한 허리로 걸레질하며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서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상가 2채, 반 면마지기, 그리고 통장에 현금금 수천만 원. 와, 자식들 진짜 복 받았네. 저 나이에 그렇게 모았다고? 대단하다. 유산 받을 애들 부럽겠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순간 숙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리요. 왜냐하면 숙자는 들었거든요. 자식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나누는 대화를. 엄마 땅값이 얼마나 나올까? 상가 임대료만 해도 월 얼마씩 나오잖아. 그 예금까지 합치면 우리 각자 얼마씩? 그 순간 숙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건 자식이 아니라 계산기였다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숙자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이요. 자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계시면 곤란해요. 엄마,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어머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세 자식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밀어내기 시작했을 때 숙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방을 쌌을 뿐이에요. 며칠 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디냐고요? 법무법인. 거기서 뭘 했냐고요? 바로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자 명단에 자식 이름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혈연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하지만 숙자에게는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속자는 시장에서 만난 28살 청년이었어요. 왜 그 청년에게? 그 이유를 들으시면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떡집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숙자에게 해준 일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건 정말 예상 못하실 거예요. 노인복지센터 설립 기금이었습니다. 자,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 장남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둘째 딸은 이혼 위기에 몰렸으며 막내 아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나쁜 자식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손을 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숙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신숙자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963년 26살 신숙자, 남편 태수와 함께 익산 구시장 근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죠. 여보, 우리 애들 3명은 낳아. 시끌벅적하게 살자. 그래, 당신. 내가 평생 책임질게.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건 막내가 겨우 5살 때였어요. 그날 숙자는 오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명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엄마, 배고파? 엄마, 왜 울어? 그 순간 숙자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자.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굶기지 말자. 여러분, 그때가 1970년대였어요. 과부가 혼자 애 3명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새벽 4시,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어김없이 숙자는 일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오기 전에 말끔히 청소를 끝내야 했거든요. 쓸고 닦고 쓰레기 치우고 하루 품삯이 겨우 몇만 원. 그걸로 쌀 한 대를 사고 반찬은 시장에서 버리는 채소 같은 것 주워와서 매일 된장국 끓여서 먹고 여유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아이들 밥만 겨우 해결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엄마 괜찮아, 걱정 말고 너희들 어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숙자의 배는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청소가 끝나면 도시락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손수레에 20개 도시락을 담고 공사장을 돌아다녔어요. 도시락 사세요. 맛있는 도시락.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팔리는 건 고작 10개 남짓. 남은 도시락은 집에 가져와서 아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밤 8시, 아이들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내일 도시락 준비하고 잠자리에 드는 건 항상 자정이 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 큰아들 윤철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반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자기만 못 간다며 울먹이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기죽이기 싫었어요. 그래, 보내줄게.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보내줄게. 그날부터 자는 새벽 일찍 사무실 청소까지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군데씩 청소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한 달 뒤 윤철이는 학원에 다닐 수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 웃는 얼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습에 숙자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수학여행비 없어. 엄마, 운동화 바닥 뚫렸어.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옷 입는데. 그때마다 숙자는 없는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냈어요. 고물을 주워 팔고 밤샘 일을 하고 때로는 이웃에게 머리 숙여 돈을 빌렸습니다. 1980년대 중반,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될 무렵 등록금이라는 큰 산이 나타났어요. 엄마, 등록금 200만 원 내야 해. 엄마, 나도 대학 가고 싶어. 200만 원. 그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아시나요?
숙자의 한 달 수입이 겨우 100만 원도 못 버리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도 사채까지. 이자가 얼마나 높든 상관없었어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괜찮다. 내가 평생 갚으면 되잖아. 그렇게 세 아이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혼수며 예단이며 모든 걸 숙자가 알뜰살뜰 챙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각자 생활을 꾸리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도 결혼하니까 너무 바빠요. 엄마,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엄마,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전에는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너무 안 좋아 라는 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숙자가 75이 되던 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이제껏 많이 무리하시면서 살았죠? 이제는 안 됩니다. 특히 청소 일은 그만두셔야 해요. 그날 숙자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관절이 안 좋아서 청소 일을 못하겠어. 너희들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때 돌아온 대답들이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엄마, 저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엄마, 요새 남편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 순간 숙자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계산기였다는 걸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자식들이 숙자의 재산을 알게 된 후부터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갑자기 존댓말 어머니, 저희가 모셔야죠. 갑자기 효심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갑자기 관심, 숙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관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같은 핏줄이, 같은 자식이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니, 충격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2023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신숙자는 큰아들 윤철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뒤에야 윤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표정부터가 달랐어요. 예전에 돈 필요할 때 찾아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요즘 날씨도 춥고 해서 그런지 너무 외로워서 며칠만 같이 있으면 안 될까? 그때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예요? 어머머,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그 표정을 보셨다면 정말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미나가 요즘 사춘기라 너무 예민해서요. 갑자기 오시면 애가 놀라요. 놀란다고? 할머니가 오면 놀란다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윤철의 다음 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좋았을 텐데. 대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서 있던 82 된 숙자. 혼자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 엄마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았다. 나도 화가 났어요. 미나가 아프고 예민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수연이 집으로 갈란다. 그렇다고 시골로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딸은 다를 거야. 서울 양천구 둘째 딸 수연이 사는 아파트.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서러운 마음을 달래며 달려왔어요. 아픈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서요. 수연아, 엄마야.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대답이 왔어요. 엄마, 지금 여기 계세요? 어떻게 갑자기?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만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 준우가 코로나 독감이 걸려서 오늘 병원 다녀와요. 올물가 봐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것도 웃음소리까지. 그럼 엄마는 어디서 자지? 그게 근처에 모텔도 있고. 죄송해요. 집에서 지내긴. 뭐라고? 정말 너희들 이럴 거니? 그래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곳에서 쉬자꾸나. 너네 오빠 집에 갔다가 미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눈치 봤어. 너네 집으로 왔더니 이번엔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 세상에 혼자뿐인 것 같았어요. 딸마저도 나를. 그렇다고 여인숙 모텔로 가라고.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딸집을 나왔어요. 이제 붙잡아도 있기 싫었어요. 이번에 택시비가 아까워도 택시를 탔어요. 마지막 희망, 막내 기석이네로 갔어요. 엄마, 형이랑 누나가 왜 그래요? 당연히 저라도 모셔야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막내는 다르구나. 한 줄기 희망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작은 며느리의 태도는 아들과 또 달랐습니다. 첫날 밤, 숙자는 거실 한쪽 구석에 이불을 깔고 잤어요. 밤새 뒤척이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한숨소리까지.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3명분의 밥그릇만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라서요. 어머님 밥은 직접 챙겨 드세요. 밥통에 밥 있어요. 시어머니는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가 아침에 회사 준비하는 시간에는 화장실 좀 양보해 주세요. 그때부터였어요. 숙자가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게 밥은 혼자서 챙겨 먹고 화장실 가려면 눈치, 물 마시려면 눈치, 심지어 기침에도 눈치. 그리고 일주일 뒤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숙자가 손자에게 김을 구워주려고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실수로 프라이팬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그 소리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매일 뭔가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제가 뒷정리하는 거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희도 생활이 빠듯한데. 한참 멍해졌어요. 사실 어머님까지 모시기 진짜 힘들어요. 기석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목소리 좀. 엄마한테 왜 그래? 그게 다였어요. 며느리는 숙자한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모두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짐을 쌌어요. 그런데 조금 전 거실에서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은 땅 때문에 엄마 모신 거고 누나는 아파트 노리는 거 뻔하잖아. 기석의 목소리였어요. 결국엔 나만 손해지. 엄마 모시고 있는 것도 돈 안 되는 일이고. 그 순간 숙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 얘도 나를. 이제야 알았어요. 자식 셋 다 똑같다는 걸. 모두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결국엔 어머니를 유산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10시, 숙자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밤, 82 된 할머니가 혼자서요. 하지만 걸음만큼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심한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리고 그날부터 숙자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온 어머니가 마침내 그 손을 놓기로 결심하는 순간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숙자의 복수는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유언장을 고쳤다.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자식들 모두 무릎 꿇게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숙자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용한 복수를 준비했는지 아시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 날 오후, 익산 구시장 뒷골목, 조용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한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숙자 어머니였어요. 박 실장님,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숙자 어르신? 오랜만이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실장은 숙자가 오래전부터 청소 일을 맡겨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문서 하나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숙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들은 자식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해요. 박 실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분들이 그렇게 효도하시는데. 효도요? 숙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박 실장님, 효도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에 어머니 곁에 있는 게 그게 효도인가요? 3일 뒤 익산 법무법인. 숙자는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가방, 그 안에는 모든 재산 서류들. 어르신, 정말로 자녀분들 이름은 하나도 넣지 않으시겠어요? 변호사도 놀랐어요. 평생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네. 대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숙자가 꺼낸 종이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이름 김도윤 28세 이 청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날 거예요. 도윤이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친자식 같은 아이였죠. 3년 전 숙자가 시장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게 바로 이 도윤이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병원비도 도윤이가 대신 냈어요. 자기 하루벌이를 다 털어서요. 이모님, 돈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퇴원하고 나서 물론 숙자가 병원비를 갚았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이모님, 정말 괜찮아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뿐만 아니었어요. 숙자가 몸이 아픈 날이면 도윤이가 꼭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이모님, 오늘 드실 거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혼자 드시면 입맛 없잖아요. 혈육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도윤이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혼자 자란 아이였어요. 그래서 숙자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숙자도 그런 도윤이를 친아들처럼 아꼈죠. 이모님, 저 같은 놈도 챙겨주시는 분은 이모님 뿐이에요. 그 말에 숙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친자식들에게는 받아본 적 없는 진심이었거든요. 두 번째 이름 박순례 60내 떡집 할머니, 이 할머니는 또 누구냐고요? 시장 구석에서 작은 떡집을 하는 할머니였어요. 숙자와는 3번이나 특별한 인연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가장 추웠던 어느 겨울날. 숙자가 막내 집에서 쫓겨나 갈 곳 없어 시장 벤치에서 떨고 있을 때였어요.
한겨울밤 10시.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도 순례 할머니만 불을 켜두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날씨도 추운데 여기 계세요? 우리 가게로 들어와요. 하면서 내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집 떡 맛있잖아요. 하면서 떡이랑 뜨거운 차 한 잔. 그리고 그날 밤 재워주셨어요. 두 번째, 가장 배고팠던 날. 숙자가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너무 바빴고 지쳐 있었어요. 말할 기운도 없을 때. 순례 할머니가 눈치챘어요. 할머니, 오늘 떡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남았어요. 같이 드실래요? 사실은 일부러 더 만든 거였는데 숙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세 번째, 가장 외로웠던 명절. 자식들이 모두 바쁘다며 연락도 없던 추석날이었어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는데 순례 할머니가 송편을 들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혼자 명절 보내면 안 되죠. 우리 나이 들어도 친구처럼 의지하며 지내요. 그날 함께 먹은 송편이 숙자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세 번째, 익산 나사랑 노인복지센터 설립 기금. 왜 노인센터냐고요? 숙자의 대답이 정말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제일 서러웠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플 때. 몸이 아파서 병원 가고 싶어도 자식들한테 또 어디 아프세요? 소리 들을까봐 혼자 참았어요. 응급실 가려고 해도 누구 불러야 할지 몰라서 택시 타고 혼자 갔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 외로울 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TV 소리만 친구였어요. 가끔 동네 아는 분이라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분들도 하나둘씩 세상 떠나시고. 세 번째, 밥 먹을 때.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국 끓여놔도 며칠 먹어야 하고 반찬 해놔도 상해서 버리고 그래서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더 많았어요. 가끔 자식들이 엄마 뭐 드셨어요? 물어봐도 잘 챙겨 먹었다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이 아플 때 편하게 갈 수 있고 외로울 때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한다고요. 유언장 작성 완료. 그날부터 숙자는 작은 단칸방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자식들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2개월 뒤 장남 윤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저희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는데 땅 문서 좀 넘겨주시죠? 둘째 수연도 연락했어요. 엄마, 저희 이사 가려고 하는데 상가 임대료로 보증금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막내 기석도 엄마, 편의점 창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때 숙자는 확신했어요. 역시 얘들은 끝까지 나를 ATM으로만 보는구나. 그리고 6개월 뒤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장남 윤철 엄마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담보 설정이 안 된다고요? 둘째 수연 엄마 상가를 새 아파트 보증금으로 쓰려 했는데 명의가 이상하다고요? 막내 기석 엄마 예금을 창업자금으로 쓰려 했는데 계좌가 막혔다고요? 그제야 자식들이 알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뒤 세 자식 모두에게 같은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법무법인 나사랑 마이너스 유언장 사본 피상 속인 신숙자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이게 뭐야? 유산 상속자 명단에 자기들 이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신 있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뿐이었어요. 그 순간
세 자식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장남은 이미 땅을 담보로 사업 확장 계약을 했고, 둘째는 새 아파트 중도금을 계약했고, 막내는 편의점 임대 계약을 했는데,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충격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찾아가는 날이 바로 내일이거든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 우린 정말 나쁜 자식이었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2014년 3월 15일 오후 2시 익산의 작은 주택 단칸방 앞에 세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했어요. 첫 번째 차에서 내린 건 장남 윤철. 평소 말끔했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차에서는 둘째 수연. 항상 화장을 진하게 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세 번째 차에서는 막내 기석. 운동화 끈도 풀어진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세 자식이 마주쳤을 때 서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똑똑똑. 단칸방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윤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숙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6개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들어와라. 목소리는 담담하고 차분했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어요. 좁은 단칸방 안. 세 자식이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숙자가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어요. 이거 너희들이 받은 거와 같은 거다.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엄마, 이게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우리 이름이 없어요? 농담이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때 숙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연아, 너는 엄마한테 뭐라고 했니? 아이가 아파서 다음에 연락 주세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윤철아, 너는 뭐라고 했니? 미리 연락 주시면 그때 뵐게요. 윤철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기석아, 너는 뭐라고 했니? 결국엔 나만 손해지. 돈 안 되는 일이라고. 기석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 순간 세 자식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윤철이 먼저 고백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 후 취업이 안 돼서 절망하고 있을 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새벽마다 절에 가서 백일기도 드리셨잖아요. 무릎이 아픈데도 저를 위해서요. 그때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지라고만 투덜댔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집 마련하느라 부족한 금액도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빌려서 채워주셨죠. 나중에도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3년 동안이나 이자 갚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데 전 한 번도 엄마 괜찮으세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망설임 없이 내가 해줄게라고 하셨죠. 그 뒤에도 한 달 동안 며느리 몸 안 좋다고 하니 우리 집에 오셔서 밤낮으로 아이도 돌봐주시고 음식 해주시고
그러다가 허리 다치셨는데도 병원도 안 가시고 참으셨어요. 윤철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도 저는 엄마가 늙으시니까 이제 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받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수록 잘못한 게 너무 많네요. 어머니 전화 올 때마다 회의 중이라며 끊고 다음에 보자며 미뤘던 건 다 제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수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딸이라서 엄마한테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다 알면서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생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셨는지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배 아프다고 하면 손으로 계속 문질러 주시고 우리 딸이 이제 다 컸네 진짜 아가씨가 됐네라며 기뻐하셨잖아요. 오빠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고 저 결혼하기 전날 밤 엄마가 제 방에 와서 밤새 머리 빗겨주시면서 딸아 시집가서 힘들어도 참지만 말고 엄마한테 전화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몰래 여자는 조금이라도 비상금은 있어야 한다며 챙겨주셨죠. 급할 때 요긴하게 쓰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준우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엄마가 한 달 동안 서울까지 오셔서 한 달 동안 밤마다 아이 울면 대신 안아주시고 업어주고 제가 잠 잘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딸은 몸조리 잘해야 한다면서 매일 미역국, 잉어탕 끓여주시고 이빨 상할까봐 부드러운 음식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수연이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딸이 엄마 늙으시니까 제일 먼저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오빠들보다 더 냉정했어요. 정말, 정말 저란 아이는 나쁜 아이예요, 엄마. 기석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를 막내라고 얼마나 특별히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밤에 무서워서 엄마 방으로 들어가면 형들은 이제 컸으니까 혼자 자라고 혼낼 때도 엄마는 우리 막내 무서웠구나 하시면서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가끔 엄마 품에서 잤는데 지금 생각하니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알바도 안 하고 용돈이 떨어져서 전화하면 형이나 누나는 계획성 없이 쓴다고 혼내는데 엄마는 막내니까 아직 모르지 하시면서 바로 입금해 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술 먹고 실수해도 막내라서 그래 철들면 괜찮아질 거야 하시면서 덮어주시고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 때 다른 형제들은 각자 음식 준비해 오라고 하시면서도 저한테만은 막내 며느리 아직 어리다고 힘들다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된다고 조심해서 오라고 항상 그렇게 알뜰살뜰 챙겨주신 어머니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은 몰랐어요. 참 어리석은 막내라며 얼마나 애달프게 우는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푹 쑥 이며 말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그런 어머니께 저는 왜 우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라고 돈 이야기만 했을까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가 가장 비겁했어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숙자는 세 자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어요. 숙자는 세 자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궁금해하는구나. 이 가난한 엄마가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는지.
첫 번째, 평생 모은 청소 품삯 3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시장 청소를 하면서 매일 하루에 3만 원씩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더니 1억이 넘더라.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밥값, 옷값 다 아꼈거든. 너희들도 알 거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옛날 사람이라 무조건 땅땅하시면서 사두셨던 땅 남겨주신 땅 너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중에 땅감 오를 거다며 산골에 사뒀지. 그때는 평당 몇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개발되면서 몇억 큰 돈이 됐어. 나도 몰랐다가 최근에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알았지. 그리고 20년 전 산 허름한 작은 상가 헐값에 나와 있어서 우연찮게 구매했는데 너희 아버지 죽고 나서 고언금으로 시장 구석에 조그만 상가 하나 샀던 거 바로 그거야. 나중에 노후 대비용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 동네도 다 개발돼서 임대료만으로도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와. 너희들은 몰랐겠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힘들지만 찾지 않고 꾸준히 모았던 게 지금은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청소일 끝나고 나면 음식점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해줬어. 너희들 모르게. 그 돈도 다 모았지. 지금은 그렇게 일무섭지 않고 했다가 무릎도 제대로 못 쓰지만 너희가 왜 여기까지 와서 무릎 꿇는지 엄마는 안다. 미안해서가 아니야. 지금 못 받는 게 억울해서 그런 거지. 윤철아, 넌 늘 계산이 먼저였어.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지. 수연아, 넌 딸이라 같은 여자라 더 이해할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가장 차갑더라. 기석아, 넌 막내라 기대도 안 했지만 그 한마디가 엄마 마음을 찢었다. 그리고 숙자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 너희에게 너무 많이 줬어. 마음도, 돈도, 사랑도, 기대도. 자식이란 건 부모 손 놓은 줄도 모르고 부모는 그 손 꼭 붙들고 있는 줄만 알았어. 나도 이제 그 손을 놓을란다. 그리고 1년 뒤 익산의 숙자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청년 도윤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천국이 되었어요. 이모님이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외로운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떡집 할머니 박순례는 센터 한쪽에 숙자사랑 떡방을 열었어요. 후원해주신 돈으로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어요. 그리고 그 센터 정문 한쪽 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피부치는 혈연으로 맺어지지만 사랑은 행동으로 남는다. 어느 날 세 자식이 그 센터를 찾았어요. 그들은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윤철은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지만 이제는 작은 일용직이라도 성실히 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이혼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과의 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석은 직장을 잃었지만 이제는 작은 택배 일이라도 하면서 성실히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있었어요. 그들이 깨달은 것은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끝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혹시 우리도 부모님을 당연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중에 효도하지 뭐 부모님은 자식 위에 사는 게 당연하지 유산은 당연히 우리 거잖아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진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진짜 효도는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숙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은 사랑은 행동으로 남는다 이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오늘 당장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유산보다 소중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 3가지. 첫 번째 교훈, 사랑은 받기만 하면 당연함이 된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 진짜 효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돈으로 하는 효도보다 진심으로 하는 효도가 더 값집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때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하답니다. 세 번째 교훈, 혈연보다 진심이 더 강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가정에 매일매일 행복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